함수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함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내용은 역함수까지 나갈 겁니다. 역함수까지 나갈 거고 과제가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설명 중심으로 좀 해서 나갈 거고 이따 테스트도 하나 보긴 볼 겁니다. 일일 테스트 형태로 해서 그 함수 파트 테스트 보긴 볼 거거든요. 그거는 제시는 없을 겁니다. 제시는 없을 거고 그냥 테스트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함수부터 출발해서 역함수까지 이야기하는 걸 하겠습니다. 간단한 형태 정도로 할게요. 간단한 형태 정도로 할 테니까 이게 이거구나. 문제 푸는 방법 말고 용어의 정의 같은 거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해보죠. 함수예요. 함수고요. 함수는 우리 여러분 교재는 그거부터 출발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투데이 21인가? 더 있을 거예요. 함수가 아마 투데이 21부터 시작할 겁니다. 맞나요? 우혁이 같은 경우 아마 이 수업은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나눠서 하기가 애매해서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는 22에다 하면 될 거예요. 펴보세요. 교재 펴보세요. 새로 드린 거. 제일 앞에 보시면 제일 앞에 거기 22일차라고 돼 있죠. 한 장만 넘겨보세요. 그거 한번 22일차. 투데이 22라고 적힌 그 앞쪽에다가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앞에다 필기하세요. 빈 공간 있잖아요. 금면 말고 제일 앞면에다.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함수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들어오는 값, 그 다음에 나오는 값,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오는 값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들어온 값들을 모아놓은 친구를 정의역이라고 불렀죠. 알겠지만 이건 정의롭다의 그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 내려진다, 결정된다, 그때의 그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걸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좁은 의미의 함수 또는 그걸 식으로 표현한다면 함수 식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표현하기 살짝 애매한데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공역이 있죠. 공역은 뭘 보고 공역이라고 해요? 나오기 위해 준비된 값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역 중에 일부가 치역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리면 x, y 이렇게 있고요. 함수 이름이 f라고 있죠. 그래서 1, 2, 3, 4에서 5, 6, 7, 8, 9로 해서 1이 6, 2가 7, 3이 5, 4도 6 이렇게 해요. 그럼 이 화살표 보고 우린 뭐라고 불렀나요? 이 화살표. 대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화살표를 우리는 대응, 정의역 하나에 치역 하나가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대응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있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는 바로 정의역의 원소 하나하나가 단 하나의 화살표를 갖는다예요. 대응을 갖는다. 두 개여도 안 되고요. 없어도 안 됩니다. 정의역에 있는 친구들이 딱 하나의 화살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걸 가리키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함수가 되는 거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요런 이야기를, 요런 구조를 우리 말로 풀 때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험 보는 애들이네요. 심연석, 그 다음에 이유경, 그리고 이혜원. 이 친구들은 시험입니다. 한 명 누굴까요? 너희 찍고 들어왔니? 한 명 누군가요, 그러면? 심연석, 이유경, 그 다음에 이혜원. 예, 시험 기간. 네, 알겠습니다. 우리 6명인데? 네, 6명이죠. 찍었어요, 확실히? 그걸로 찍은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수업 말고 일요 자원으로 찍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클래스 2개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거예요. 네.
클래스에 이렇게 이름을 보셔야 돼요. 위아래가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월별마다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거, 무조건 아래 거가 아니고 클래스 네임을 봐야 돼요. 알겠죠? 아마 그걸로 잘못 찍었을 거예요. 모르죠. 뭐 또 선생님이 모르는 한 명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이에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확인을 못한 걸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아마 클래스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네.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앞에 오는 게 무조건 x가 아니에요. 앞에 오는 건 뭐가 와야 되냐면 정의역의 이름이 와야 됩니다. 정의역을 만약에 a라고 적으면 a에서 b로의 함수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또는 x에서 x로의 함수면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 겁니다. 그럼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는 건 정의역의 이름일 뿐이에요. 무조건 x가 올 필요 없습니다. 뒤에 오는 건 여기 나오기 위해 준비된 친구 있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공역이에요. 그러면 화살을 맞은 이 친구들 있죠? 대응을 당한 이 친구들. 우린 이 친구들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 나오는 값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건 우리 말이잖아요. 수학의 기호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함수의 이름을 적고요. 땡땡. 요거 안 적었네요. 이건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이 되고요. 자, f 땡땡 이름 적은 다음에 왼쪽에 정의역, 오른쪽에 공역.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됐죠? 우리말로 표현했냐, 수학의 기호로 표현했냐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기본적인 함수고요. 함수에 필요한 요소는 정의역, 공역, 치역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함수 또는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요게 말로 표현해도 되고 식으로 표현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단 하나의 대응, 화살표를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존재하냐 안 하냐는 정의역, 공역이 무엇이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대응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해석을 한다면 자, 우리 원 그렸을 때 있죠. 원 배웠어요. 이렇게 그려냅니다. 원을 보고 원의 함수라고 불렀나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나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의 제곱인 반지름이 3인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왜 원의 함수라고 안 하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냐면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나올 수 있는 y값이 2개예요. 그죠? 그럼 이거 1에 대해서 대응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에 하나의 대응을 가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고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기억나요? 직선의 방정식 배울 때 이런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모두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친구도 직선의 방정식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식이 y는 2x 뭐 이런 거고 얘는 식이 y는 3 얘는 식이 x는 3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함수가 아닌 친구가 있죠.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즉 정의역 하나에 공역이 하나씩 대응돼서 치역을 가지는 구조여야 되는데 이 친구는 아닌 거예요. x값 하나에 y값이 되게 많이 대응이 되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얘를 포함하고 싶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으로 이 친구들을 합쳐버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직선은 맞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함수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단 하나의 화살표를 가지는 형태들을 함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만 만족한다면 이 함수가 식이 아니어도 무조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러면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말로는 가능하죠. 자, 1 넣었을 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1은 1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2는요? 2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나머지?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2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얼마냐고요? 2죠. 그럼 2는 2를 가리키면 돼요. 5는요?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2죠. 그런 식으로 5는 2를 가리키면 된다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함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꼭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말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요게 기본적인 함수고요. 함수의 친구들 중에서 특이한, 특별한 함수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수업 계속 하다 보면 알겠지만 이 단원에 요것만 딱 알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도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나와요. 나중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당연하지만 그때는 단일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형태로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친구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4개의 친구 중에 첫 번째는 1대1 함수가 있어요.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1 대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수가 아니죠. 항등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깊은 이야기 있는데 오늘은 그건 다루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함수는 대응이 겹치지 않는다예요.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키지 않는 게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이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하여 x1하고 x2가 다르죠? 그렇다면 그때 함수인 fx1하고 fx2가 다르다입니다. 정의역이 다르면 치역이 다르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1대1 함수를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 명제 있었습니다. 뭐 있었죠? 어떤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참인 명제? 대우 있었어요. 대우.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동일했습니다. 그럼 이거의 대우 형태도 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대우는 위치 바꾸고 부정하는 거죠. 이거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니다를 부정해서 맞다가 돼요. fx1하고 fx2가 같다고요. 즉 같은 y값이 나오려면 뭐밖에 없다? x1하고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 들어오는 값이 같아야지만 두 개의 값이 같다. 이 값이 y값이 같으려면 들어오는 값이 같을 때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 그래프상에서 구하는 방법은 x축에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요. x축에 평행한 선 그어서 그래프의 교점이 0개거나 1개면 1대1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게 하나나 빵개여야 돼요. 그럼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x축, y축. 근데 x축에 평행한 선 그었을 때 몇 개에서 만나요? 2개에서 만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x값에 대해 x값 다른데 y값이 같잖아요. 그럼 다른 x값들이 같은 y값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뭐가 겹쳐버렸어요? 대응이 겹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무엇이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채연아! 벌써 자면 어떡해?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어. 자, 정신 차리시고요. 졸리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일어나서. 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면 애들이 겁나 잡니다. 왠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들이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졸려요 그러는데 그냥 잡니다. 목소리 졸린 거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본인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자, 여기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1대1 함수 중 치역하고 공역이 같을 경우를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그건 요걸로 놓고 봤을 때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몇 개여야 되냐면 1개여야 됩니다. 매 순간 교점이 1개만 있어야지 1대1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있습니다. 항등함수. 어차피 오늘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의로 설명한다면 F 합성 땡땡땡 했는데
f가 나온다면 이 친구를 f의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요게 원래 정의예요. 합성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을 나오게 해주는 게 항등함수의 정의가 되고요. 이 이야기를 돌려서 합성이란 내용 없이 표현을 한다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는 함수예요. 1이 들어오죠? 그럼 1을 내보내요. 5가 들어오면 5를 내보내고요. A가 들어왔을 때 A를 내보내는 구조라면 우리는 그 친구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쪼개서 설명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 형태를 만족시킬 때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항등함수는 역시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공역과 정의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y는 x제곱 있죠? x제곱 있죠? 정의역이 1, 그 다음에 0이야. 정의역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1 나오죠? 1 집어넣었더니 1 나와요. 0 집어넣으면요? 0 나오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정의역에 대해서는 항등함수처럼 작동을 합니다.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냈잖아요. 근데 여기에 1, 0, 마이너스 1이 정의역이라고 놓으면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0 집어넣으면요? 0 나오죠? 마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럼 이건 이 정의역에 대해서 이 함수는 항등함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항등함수냐 아니냐는 무조건이 아니고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우혁이가 자고 있어. 자지마. 자, 상수함수입니다. 상수가 무슨 뜻인가요? 상수. 선생님이 이 질문을 매번 합니다. 그럼 상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알아요? 숫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는 숫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x에 1 집어넣으면 얘 얼마예요? 1이죠. 요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우리 이거 보고 뭐라고 불렀죠? 상수항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상수인 항은 항인데 상수가 무슨 뜻? 항상 일정한 수. 그래서 미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는 항이라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a라고 적었어요. x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x에 1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x에 0 넣으면 이거 얼마예요? 항상 일정한 수가 나오네요. x에 대한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고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면 상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들어오는 값, 정의역에 상관없이 늘 같은 일정한 값이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는 늘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요? X축, Y축이 있는데 X값에 관계없이 Y값이 늘 같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됐죠? 요게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일일 테스트 볼 거는 여기까지에 관련된 내용을 볼 거예요. 됐죠? 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늘 진도 나갈 부분 그리고 과제 나갈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진도를 나가보죠. 오늘의 메인 진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합성입니다. 합성이고요. 정확하게는 합성 연산입니다. 우리 연산이란 표현 어디서 쓰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보고 뭐라고 불러요? 사칙 연산이라고 부르죠. 네 가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연산, 계산을 우리는 연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함수들을 합성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걸 합성 혹은 합성 연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f라는 함수의 결과물을 다시 g라는 함수에 집어넣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합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모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할게요. 공역하고 정의역이 같은 겁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친구거든요. 근데 함수가 f인 거예요. 그래서 1은 2, 2는 4, 3은 3, 4는 2를 가리키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함수의 결과물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는 거냐면 G에다 집어넣으라고요. G에다 집어넣어서 x 1, 2, 3, 4인데 G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라고 할 거냐면 1은 2, 2는 1, 3은 4, 4도 4 이렇게로 간다고요. 그럼 우리 F1 얼마죠? 여기서 2죠. 그 결과물을 다시 G에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더니 2를 거쳐 다시 1로 간 거죠. 그럼 이 함수는 1을 집어넣으면 중간 과정이 있긴 하지만 결국 얼마가 나온다고요? 1이 나온다. 그 다음에 F2의 결과물은 얼마예요? 2는 4를 가리키죠. 그걸 다시 G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다시 4가 나오네요. 그래서 2를 집어넣으면 결국 이 합성함수는 4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F3. 3의 결과물 3이고요. 그걸 다시 G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4가 나오죠. 됐죠? 그 다음에 F4는 2예요. 근데 그걸 다시 G에다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x에서 시작해서 x로 끝나는 함수고 저걸로 gfx 함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1, 2, 3, 4, 1, 2, 3, 4 있는데 이 함수는 1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결국 1 나왔죠. 2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4 나왔죠. 3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4 나오죠. 4 집어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이렇게 생긴 함수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뜯어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결론은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혹시 코딩 같은 거 해봤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아마 초등학교 때인가 코딩 같은 거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딩 같은 거 배울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함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모듈이나 뭐라고 그래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요런 원래 함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함수를 콜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 콜을 하면 저기 있던 함수가 요 안에 들어오는 구조가 되죠. 그게 사실 이거 합성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미리 설정되어 있는 형태를 보고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물리 엔진 같은 게 이런 거 콜해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합성이에요. 그리고 연산이라고요. 연산. 합성 연산이고요. 계산 방법이고 이걸 한 번 합성할 때는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나온 결과물을 어디 함수에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하면은 점점 복잡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괄호가 늘어나요. 괄호가 늘어나면 이 괄호가 누구와에 해당하는 괄호인지 알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표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다른 기호를 쓸 거예요. 그 기호가 바로 뭐냐면 서클 기호죠. 동그라미를 쓸 겁니다. 그래서 G 합성 F라고 쓴 건 사실 fx의 결과물을 G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변수 x면 생략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통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 x를 적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로 G 합성 F 합성 H X라는 건 뒤에서부터요. 이걸 그냥 사이에 서클, 동그라미를 넣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HX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고 그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으란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있는 괄호를 뭘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서클로 바꾸고 있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랑 요게 같은 거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자, 연산이에요. 연산. 계산이 나왔을 때 우리 늘 확인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덧셈이 나왔을 때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은 같나요? 같죠? 그럼 덧셈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3하고 3 빼기 1이 같나요? 다르죠?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G 합성 F랑 F 합성 G가 같은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요. 무슨 법칙이 성립하나 본다고요? 이렇게 연산을 중심으로 앞뒤를 바꾸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나 확인하는데요.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완전히 다른 친구입니다.
마음대로 뒤집어서 쓰시면 안 된다고요. 채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직 잘 때 아니야. 너 자꾸 이러면 질문 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교환법칙 했으니까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그럼 G 합성, F 합성, H가 있고요. 똑같은 구조로 G 합성, F 합성, H가 있는데 뒤에 거부터 하고 앞에 거 하는 거랑 앞에 거부터 하고 뒤에 거 하는 게 같냐를 확인하는 게 결합법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합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이거든요. 결합법칙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같은 연산입니다. 분배법칙은요, 다른 연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함수의 연산 중에 합성 말고 다른 건 안 배웁니다. 그래서 분배법칙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2 더하기 5 더하기 7 있고 2 더하기 5 더하기 7 있어요. 근데 요렇게 하고 결과물에 2를 더하는 거랑 요렇게 하고 결과물에 7을 더하는 건 같습니다. 이거 모두 같은 연산이죠. 덧셈은 연산 이름을 사실은 꼭 이야기해줘야 돼요. 덧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맞는 접근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죠. 얘랑 얘 연산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연산 다른 애를 연산까지 묶어서 나눠주는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분배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산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2하고 연산 묶인 상태에서 5, 2 곱하기 하고 연산 묶인 상태에서 7하고 남은 이 연산을 여기 가운데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으면 이건 뭐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배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좀 그래요. 분배가 마치 무슨 뜻처럼 보이냐면 실제 그렇긴 하지만 나눠준다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합은 뭐예요? 결합의 의미, 묶는다의 의미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분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뭐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뭐라고요? 분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뭐예요? 분배예요. 그래서 분배법칙이냐 결합법칙이냐 묶냐 안 묶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연산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의 문제인 겁니다. 연산이 같으면 무슨 법칙? 결합법칙. 연산이 다르면 무슨 법칙? 연산까지 묶어서 한꺼번에 가져가는 분배법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합성밖에 안 배웠으니까 분배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연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합성 연산은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게 합성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요. 이건 계속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머릿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합성과 지금 배운 합성과 치환은 같다라는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x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배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봐요. 여러분 이거 보면 제일 먼저 뭘 치환하고 싶습니까?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고 싶죠. 그죠? 근데 이걸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fx 함수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gx 함수를 x제곱 플러스 2x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f 합성 gx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친구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뿐인 거고요. 그래서 합성하고 치환하는 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별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으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역함수까지 할 겁니다. 역함수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원래 4교시, 5교시에는 과제에 온 거 채점하는 시간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과제가 없으니까 그냥 과제 나갈 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사실 메인 내용이 이거예요. 역함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 친구를 설명하려고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역함수 이야기를 할 때 역이라는 표현은 사실 처음 들어봐요. 항등함수는 항등항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역이라는 표현은 역함수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원래는 옛날 교육과정에 다 있었어요. 옛날 교육과정에 다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거는 적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모든 연산은 항등이라는 개념과 역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닫혀있다라는 개념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요. 연산에 대해서 자 덧셈이란 연산이 있어요. 그리고 곱셈이란 연산이 있고 나눗셈이란 연산이 있습니다. 이 연산들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친구의 이 연산을 하고 결과물을 봤더니 다시 그 친구가 나와요. 즉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올 경우 이 친구들을 모두 뭐라고 부르냐면 이 연산에 대해 항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원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엘레멘탈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등원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그냥 항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모두 항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A에 얼마를 더해야 A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뭐냐면 덧셈의 항등원은 0이다예요. 그럼 A에 얼마를 곱해야 A가 되죠? 1. 그럼 곱셈의 항등원은 1이다예요. 그리고 요거는 얼마로 나눠야 A가 되나요? 1이죠. 근데 이건 쓰지 않아요. 왜 안 쓰냐면요. 아까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만족할 때만 이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닫혀있다의 개념을 만족하지 못하는 연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모두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연산을 항등을 할 거예요. 미안해요. 합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성을 했는데 누군가를 합성을 했는데 다시 F가 나와요. 그럼 우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등이라고 부른다고요. 근데 지금 얘는 원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얘는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함수에 대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적어드릴 때 합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오게 해주면 이 친구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요 IX라는 친구의 결과물을 F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FX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X가 얘랑 똑같으면 돼요. 그래서 IX가 뭐면 되는 거예요. X를 만족한다면 여기다 X 넣어서 FX는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IX는 X 이건데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항등이 되려면 함수에선 항등이 되려면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내기만 하면 항등 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A에 덧셈을 그대로 했는데 0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는 누구죠? 마이너스 A죠. A에 곱했는데 1이 나오게 해주는 친구는 누구죠? A분의 1이죠. 그럼 이 친구들인데 얘네가 누구냐면 항등이에요. 연산의 결과 누가 나오게 해주는 거? 항등이 나오게 해주는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을 때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번엔 덧셈이기 때문에 요게 결정되고 곱셈이기 때문에 요게 결정된 거예요. 이 값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냐면 요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뭐라고 부르냐면 역이라고 불러요.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3 더하기 땡땡땡 했는데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 와야죠?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은 3의 역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덧셈에 대한 역원. 그럼 여기도 구조가 마찬가지예요. F 함수랑 누군가를 합성했는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미안해요. 왜 이러냐? 항등이 나온다고요. 항등이 나온다고요. 그럼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F 함수의 역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역함수는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항등 함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F 합성 I는 F가 돼요. 이 항등 함수에 대해 우리
f 함수에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럼 우린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말이잖아요. 우리 말이니까 이걸 수학의 기호로 바꾸면 f하고 위에 마이너스 1제곱을 적어줍니다. 원래 거듭제곱이 있으면 우리는 역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사실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1제곱 있는 건 뭐를 의미할 때만이냐면 밑에가 숫자나 식일 때예요. 근데 지금은 숫자나 식이 아니고 뭐예요? 함수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수의 개념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뭘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역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말하면 f의 누구에 대한 역함수냐면 항등이래. 왜 이러냐? 아까부터 말을. 항등이 아니고요. 미안해요. 합성이요. 합성 연산에 대한 역함수인데 우리 합성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그럼 F 합성 땡땡땡인데 항등이 나오게 하면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F의 역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됐죠? F 역함수 또는 요걸 인버스라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 그냥 F 역함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역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무엇을 만족시키는?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이 친구를 제의 역함수 또는 얘를 얘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잠깐만 여기 봐요. F 합성 GX 했는데 X예요. 보세요. X가 들어왔는데 합성을 했더니 결국 X가 나왔죠. 들어온 값이 그대로 나왔네요. 사실 항등함수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럼 F 합성 G가 항등이라고요. 이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럼 G는 F의 무엇이라고요? 역함수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F는 G의 역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 합성 F 역함수나 F 역함수 합성 F나 모두 항등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뭐가 성립하지 않아요? 합성은 앞뒤를 바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역함수라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됐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적으세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혹은 설명이 긴 문제를 나왔을 때 풀 수가 없게 됩니다. 적으시고요. 역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합성했을 때 뭐가 나오는 친구를 역함수라고 부른다고요? 합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항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건 실제 역함수 구하기예요. 역함수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적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죠. 자, FA가 B라면 F 역함수 B는 A가 됩니다.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나면요. 역함수는 B, A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이건 점이죠. 점 말고요. 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y는 fx가 있을 때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x 자리에 y를 넣고요. y 자리에 x를 넣은 다음에 y는 꼴로 정리를 합니다. 이게 실제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식을 구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그래프상으로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만약에 이런 형태로 y는 fx가 있어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는 x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칭하시면 됩니다. 대칭이 아닌 것처럼 그려졌네요. 네, 대칭하시면 돼요. 대칭하시면 돼서 y는 f 역함수 x가 되고 이 친구가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형태를 그려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요것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F 합성
gx는 x 이렇게를 만족해요. 그럼 들어온 값을 그대로 내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GA가 B를 지난다면 아까 저희 이야기로는 FB는 A여야 된다는 거죠.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X에다가 A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F 합성 GA는 여기 A 넣었으니까 여기도 A 넣어야죠. 똑같은 A, X니까 A가 돼요. 근데 GA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B라고 설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FB는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가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임의의 점인 X, Y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 Y, X가 되면서 X 자리에 Y를 넣고 Y 자리에 X를 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X 자리에 Y 넣고 Y 자리에 X 넣는 거 우리 뭐에 대해 대칭할 때 그렇게 했어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이걸로 이용하고요. 문제에서 식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걸로 식을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프상의 해법을 원한다면 이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재훈아 그만 자.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역함수의 연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적은 것처럼 F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라면 F가 나와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합성 G 합성 H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역함수를 붙이면 F, G, H 순서로 적혀있죠. 앞에서부터. 근데 그걸 순서를 뒤집어서 H, G, F라고 적고요. 역함수를 붙여줍니다. 순서를 바꾸면서 역함수를 붙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F 합성 G 합성 H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뒤에 누군가를 합성했더니 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 함수에 대해 합성했는데 항등이 나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걸 기호로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됐죠? 자, 우리 합성 연산하고 있습니다. 합성 연산은 교환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이렇게 앞뒤 바꾸는 거. 안 됩니다. 그 대신 뭐는 성립하냐면 결합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위치를 바꾸면 안 되지만 앞에 거 뒤에 거 먼저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할 게 아니고 뭐부터 할 거냐면 이 친구부터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면 이렇게 합성을 하면 H와 H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되나요?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했으니까 항등함수가 돼요.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온 것 없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H의 역함수를 붙이는 순간 우리는 식 전체에 F 합성 G만 남는 거예요. 얘는 의미가 없어지고. 마치 뭐처럼 보여요? 역수 곱해서 곱하기 1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금 현재 이걸 쓰게 되는 순간 F 합성 G만 남거든요. 그럼 여기에 G의 역함수를 합성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물이 항등, G 합성 G 역함수니까 다시 항등. 그럼 여기까지의 결과물이 항등이니까 마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죠. 그 결과물에 지금 F만 남았어요. F 역함수를 한다면 이만큼의 F 역함수의 합성이니까 뭐가 돼요? 항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F 합성 G 합성 H의 역함수인데 실제 적어봤더니 H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마치 뭐처럼 순서가 뒤집혀 적힌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긴다고요?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더 남았거든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에요. 또는 같은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성립 조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면 역함수는요. 어디에 대칭하는 거예요? y는 x에 대칭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y는 x의 대칭이동, 접는다고 생각해도 돼요. 대칭이동은 접었는데 만약에 함수가 안 된다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 존재 조건은 뭐냐면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아닌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접는 거죠. 이 부분은 여기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접으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y는 x에 대칭 이동한 거거든요. 근데 x값 하나에 y값이 2개 가지게 돼요. 그럼 함수가 아니라고 그랬죠. 함수가 아니게 돼요. 그럼 역함수, y는 x에 대칭 이동을 했더니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역함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친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무슨 조건? 1대1 대응을 만족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됐죠? 1대1 대응,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x1하고 x2가 다르면 누구랑 누구? fx1하고 fx2가 다르다. 들어오는 값이 다르면 나오는 값도 다르다. 됐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뭐까지? 공역하고 누가 같아야 돼요? 치역하고 같은 것까지 있어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으시고 하나 내용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적은 다음에 문제 몇 개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문제 푸는 시간을 가져보죠.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냐면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이에요. 자, 이건 그림 그려볼까요? 결론부터 적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겠습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역함수, 원래 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옆에 적어주세요. 99%예요. 1%의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 이야기 드리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y는 x와의 교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함수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y는 x도 그려보자.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지 갈수록? 네, y는 x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게 y는 f 역함수 x가 돼요. 그렇죠? 그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정리를 하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럼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99%입니다. 근데 아닌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라기보다 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그게 뭐여야 되냐면 우선 감소함수여야 돼요. 감소함수 중 특이한 케이스. 특이한 케이스고요. 옛날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간혹가다 나오는 적이 있긴 있는데 그냥 지금은 늘 그렇진 않구나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고 나서 그립시다. 자, 원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y는 x부터 그릴게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수직으로 떨어지고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감소함수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소함수예요. 그럼 이걸 y는 x에 대칭 이동을 할 거죠? 이 부분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수직이라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접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f 역함수 x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죠? 그럼 교점이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한 친구는 y는 x 위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y는 x 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소함수일 때만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증가함수는 무조건 저쪽이에요. 그래서 감소함수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y는 x와 연립해서 교점 찾을 때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근이 여러 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특이한 케이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래프를 직접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적으세요. 문제 풀어보죠. 다 적고 나면. 우리 교재 선생님이 드린 거 있죠? 거기에 투데이에 22일차 있죠? 투데이 22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정의 내리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냥 씁니다. 뭐냐면 fnx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인 건 아니라서 따로 설명을 주는데 fnx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렇게 써요. n번 합성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거듭제곱이 곱셈인데 여기선 곱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fnx가 되고요. 이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f 곱하기 함수 곱하기 함수 곱하기 함수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거 뭐라고 쓰냐면 f 한 다음에 괄호치고 씁니다.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괄호 없이 그냥 쓰는 건 합성입니다. 거듭제곱은 괄호를 꼭 쳐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n번 합성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f 2007 1이래요. 그럼 2007번을 합성하라고요. 2007번을 합성하면 너무 많죠? 2007번이나 이걸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순환하는 구조. 값이 돌고 도는 구조거나 아니면 규칙을 찾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순환하든 규칙을 찾든 뭐 하셔야 되냐면 몇 번은 직접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fx가 문제에 뭐라고 나왔어요? x 플러스 2라고 나왔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3이죠. 3이죠? 그럼 f1은 얼마예요? 5죠. 그럼 얘는 간단히 f제곱 1 이게 되는 거고요. f1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7이죠. 그래서 f3은 7이 되는 겁니다. 규칙 찾을 수 있겠나요? 얼마씩 커지나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마다 2씩 커지죠. 자, 나중에 여러분이 선행을 하게 되면 지금도 선행을 하고 있지만 대수의 수열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태니까 그냥 뭐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합성할 때마다 2씩 커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몇 번 합성해야 된대요? 몇 번 합성해야 된대요? F2007이잖아요. 총 2007번 합성해야 돼요. 여기서 한 번 합성할 때마다 2씩 커져요. 그러면 3에 2씩 커지는 행위를 몇 번 해야 F2007 1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건 이제 사실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걸 풀어주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여러분이 이런 걸 추론해서 찾아내야죠. 몇 번 합성해야 될까요? 아니, 몇 번 곱해야 될까요? 2를. 몇 번 곱해야 돼요? 두뇌를 풀 가동해 주세요. 몇 번 해야 돼요? 2007번이다. 2006번이다. 2008번이다. 뭘까요? 공식이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추론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에요? 2006번입니다. 2006번이고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죠. 얘에서 얘를 뺀 거만큼 2가 곱해졌구나. 얘에서 얘를 뺀 거만큼 2가 곱해졌구나. 그럼 우리는 얘에서 얘를 뺀 거만큼 2가 곱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06이죠. 아니면 조금 더
여기 1학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2학년쯤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규칙성을 추론할 때는 계산 과정을 살리셔야 됩니다. 계산 과정을 살려서 써야 돼요. 이걸 3이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론적이고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1 더하기 2. 그래서 3 나온 거잖아요. 계산 과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2에 2를 더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 과정을 살려서 적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사실 뭐가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에 2를 더한 거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으면 이게 2가 요거 개수만큼 더해져 있잖아요. 얼마에? 1에. 부러졌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린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규칙으로 둔다면 1 더하기 2를 몇 번 더했다고요? 2007번 더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래서 사실 원래 규칙성 추론할 땐 계산 과정을 살려서 적는 겁니다. 계산 과정을 살렸는데도 의미를 찾기 어려울 때 계산 결과를 적는 겁니다. 알겠죠? 1학년 때는 사실 큰 상관이 없는데 2학년 때부터는 저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되게 많이 다르게 보입니다. 됐고요. 투데이 23 뒤로 쭉 넘겨서 투데이 23 보겠습니다. 투데이 23에는 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투데이 23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다음 중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성립 조건 뭐라고 했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찾으세요 라는 건 1대1 대응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아닌 거는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한 군데에서 만나는 게 아닌 경우가 생기면 1대1 대응이 아닌 겁니다. 왜요?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 없다는 이야기니까요. 자, 첫 번째 Y는 X예요. 이 친구 X축에 평행한 선 그었을 때 늘 한 군데서 만나죠? 1대1 대응입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죠. 절대값은 조금 있다 하고요. 3번 Y는 X제곱이에요. 그럼 원래는 이 그림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는 안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얘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은 X축에 평행한 선 그었을 때 늘 한 군데서 만나네요.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X세제곱이 있는데 Y는 X세제곱 그래프는 나중에 미적분감 배울 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고요. 이 친구도 역시 X축에 평행한 선금 늘 한 군데서 만나니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배우죠. 유리함수인데 이렇게 생겨요. 원래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X가 0이 아닐 때를 가져오니까 이때는 제외하면 늘 한 군데서 만납니다. 이건 제외됐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 군데서 만나니까 이 친구들 되고요. Y는 절대값 X. 이거 토요일 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 우리 이번 방학의 최대 목표는 1, 2차 함수의 절대값이 몇 개 씌워져 있든 어떻게 씌워져 있든 그래프 그려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금 그래프인 Y는 절대값 X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걸 이거 식먼지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라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쉬었다가 여러분들 문제를 좀 푸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6번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입니다. 근데 g 합성 fx가 x래요. 이거 뭐예요? 합성했죠? 근데 들어오는 값이 x인데 나오는 값도 x죠. 합성했더니 무엇이 되었다? 들어오는 값을 그대로 내보냈다고요.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G합성 F가 항등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G랑 F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역함수 관계인 겁니다. G함수의 역함수가 F고요. 반대로 F함수의 역함수가 G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는 함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함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직접 구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직접 구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함수 값을 훨씬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f 역함수 마이너스 1하고 g 역함수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인 건데 f 역함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g 역함수는 뭐랑 똑같다고요? f. 그래서 사실 얘는 g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얘는 f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됐습니까? 일부러 좀 헷갈리게 냈네요. 그럼 f-1은 함수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f-1은 함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저 함수에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1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함수는 f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럼 생각해보죠. g-1을 k라고 놓으면 우리 fk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죠. 역함수니까. 됐죠? 그럼 이 식에 x에다 k를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해주는 k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8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넘기고 넘기면 9는 3k니까 k가 얼마여야 된다고요? 3이라고요. 그럼 3이라고요. g 역함수, g 마이너스 1은 3이라고요. 문제에서는 둘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 14가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역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역함수를 구한다기보단 대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접근해 줍니다. 물론 역함수를 구하셔도 되는데 시기 길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역함수의 함수값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됐죠? 10분 쉬었다가 문제 풀고요. 그리고 퀴즈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보죠. 쉬세요.